아니 왜 저 동양인들만 프리패스인 거죠? 저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영국 명문가 출신이라고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 여권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저 여권 사려면 얼마면 되는데요? 돈으로 살게요. 파란 여권은 한국인만의 특권이어서 저희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누구나 한 번쯤은 여권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계 어느 곳으로든 당장 떠나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데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여권이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 여권으로 세계를 여행한 후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한국을 벗어나 해외에 나갔을 때에야 한국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왕족 가문 출신 20대 여성 포비엘이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경험담이 여러분들에게 한국과 영국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글을 써봅니다. 저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영국은 국제 정세에 민감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늘 요동치곤 합니다. 전 정치학 박사가 돼서 우리나라의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죠. 하지만 영국에는 집안에 큰 꿈을 가진 딸이 태어나면 가족들이 큰 고생을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여성이 마음껏 꿈을 펼치기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나마 전 다른 친구들에 비해 훨씬 나은 조건이었는데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 분위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학교 친구 소냐가 영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군요. 그럼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지 않겠냐는 것이었어요. 전 친구의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저 영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학위를 따면 그럭저럭 제 인생이 굴러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꿈을 펼친다는 상상만으로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냐에게 어떤 나라로 유학을 가면 좋겠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녀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한국을 꼽더라고요. 한국 어째서 한국이야?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국가에 불과하지 않아. 당시 저는 한국이 영국보다 더 폐쇄적이고 가부장적인 분위기인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영국에는 대장금이란 한국 드라마가 열풍이 분 적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만 봐도 한국은 여성이 꿈을 꾸는 게 너무 어려운 나라였거든요. 그러나 친구는 그런 저에게 몰라도 한참 모른다며 혀를 끌끌 찼어요. 한국 여성들은 사회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약한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영국은 중동 지역에서 한국과 수교를 맺은 최초의 나라이며 우호관계도 나쁘지 않아 입국 허가도 잘 나올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선택할 때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유럽을 선호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국제 정세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거나 혹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예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였죠. 때문에 한국은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친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한국 유학을 준비 중이라는 거였죠.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치안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문화나 음식도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꿈을 펼치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라고 확신했죠. 저는 몇 달간의 고민 끝에 한국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을 고쳤고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제가 캐나다나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가겠다는 말에 깜짝 놀라셨죠.
기왕 유학을 가겠다면 좀 더 선진적인 나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모님에게 한국으로 유학을 가야 하는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했어요. 한국의 높은 교육 시스템과 안전한 치안, 그리고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죠. 결국 부모님은 한국 유학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저는 친구 소냐와 함께 한국의 역사 깊은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한국에 도착을 한 뒤 처음에는 낯선 문화에 어리둥절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부분도 생소했죠. 하지만 한국은 정말 매력이 넘치는 나라였어요. 남학생과 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한데 어울려 자유롭게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는 영국에선 거의 느껴보지 못한 경험이었죠. 교수님이나 학교 행정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과 안전한 치안은 제가 한국에서 안심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이유였고, 선진적인 첨단 도시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한국은 제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무엇보다도 영국에선 맛볼 수 없는 음식은 너무나도 훌륭했어요. 한국은 음식에 대한 정성이나 창의성이 전 세계 최고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매력에 완벽히 빠져든 저는 예정된 유학 기간을 훌쩍 넘겼고, 계획엔 없었던 대학원 과정까지 밟게 되었죠. 간단한 단어도 잘 몰랐던 제 한국어 실력은 어느덧 제 의사표현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고, 또 한국에서 폴란드 남자친구를 만나서 예쁜 사랑도 키워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영국은 저를 태어나게 만들어준 나라지만 한국은 저를 성장하게 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제 자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고, 이를 위해선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한국 귀화 시험을 준비했고 결국 한국인이 되었어요. 제가 귀화 시험에 합격한 순간 많은 한국인 친구들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지만 영국에 있는 가족들은 반기지 않았어요. 마치 소중한 딸이 조국을 배신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된 것 같은 심정이셨겠죠.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전 한국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외교 전문가라는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한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순간 눈물이 저절로 흐를 만큼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저와 같이 유학 생활을 했던 친구 소냐는 제게 대단한 일을 해냈다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인이 되어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고, 한국에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외국에서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온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들에겐 한국이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폴란드 남자친구가 저와 친구들을 폴란드로 초대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 친구 아버지는 자국에서 와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들의 친구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비행기 티켓이나 체류비 같은 건 전부 부담해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평소 여행을 좋아했던 저는 무척 흥분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이번 기회에 마음껏 유럽을 구경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와 몇몇의 친구들은 남자친구의 배려로 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저희 멤버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친구들로 구성됐어요. 제 영국 친구 소냐는 물론 우크라이나 친구와 러시아 친구도 있었고 폴란드 출신과 미국 출신도 있었어요. 저희 일행은 난생 처음 하는 유럽 여행에 흥분하며 비행기에 올랐고 긴 비행 끝에 폴란드에 무사히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예상치 못한 뜻밖의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저와 남자친구는 무사히 입국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다른 나라의 여권 소지자는 폴란드에 입국을 하기 위해선 심층 인터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미리 비자 신청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몇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했고 덩그러니 둘만 남은 저와 남자친구는 인터뷰를 하는 친구들을 기다리느라 지쳐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신은 폴란드 국민이니까 당연히 입국 심사가 간소하지만 한국 여권을 들고 있는 너는 왜 자신과 똑같이 입국 심사를 할 것도 없이 무사히 통과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처음엔 의식하지 못했는데 입국 심사를 다시 받는 친구들을 보니까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남자친구는 입국 심사 직원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다 같이 한국에서 입국했는데 왜 한국 여권을 가진 친구만 빼고 나머지는 까다롭게 심사를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자 그 직원이 한국의 여권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모르냐며 웃더라고요. 한국은 폴란드와 사직 면제 협정에 의거해서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알기론 한국 여권을 들고 있으면 전 세계의 웬만한 국가는 무사 통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저조차도 잘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한국 여권이 이 정도로 힘이 세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심지어는 미국 여권도 이길 정도니까 말이에요. 결국 다른 친구들은 1시간을 넘겨서야 심층 인터뷰를 마쳤지만 불행히도 인도 친구는 폴란드 입국이 거절됐고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여러 가지 서류 절차를 마치고서야 겨우 입국을 할 수 있었죠. 인도 친구는 결국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쓸쓸히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여건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으로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런 우여곡절 끝에 폴란드 친구의 대저택에 도착을 했어요. 친구 아버지는 저희를 격하게 반기며 맛있는 음식과 훌륭한 숙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여독을 풀었고 이튿날부터 폴란드의 유명 명소를 관광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폴란드에서 머물다가 기차를 타고 독일로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독일로 향하는 길은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KTX나 SRT처럼 빠르고 편리하지 않았어요. 와이파이도 되지 않고 심지어는 전화도 안 되는 구역도 있더군요. 그러나 친한 친구들끼리 함께하는 여행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저희에게 기차 역무원이 다가오며 승차권 검사를 하더라고요. 소유하고 있는 여권과 함께 승차권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제 한국 여권을 받은 역무원은 싱긋 웃으며 좋은 여행이 되라는 인사를 했는데 다른 좌석에 앉아있던 러시아 친구와 우크라이나 친구에겐 이것저것 한참이나 캐묻더라고요. 독일에는 왜 가려고 하느냐, 폴란드에는 언제 입국을 한 거냐, 집안 부모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 심지어는 지금 부모님에게 전화가 가능하냐는 질문까지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도대체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친구에게만 그런 질문을 하냐고 항의했죠. 그러자 역무원은 독일엔 불법 체류자나 불법 노동자들이 많아서 골치를 썩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불법 체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그 반대니까 강도 높은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쳤죠. 저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제가 역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 후에야 그런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느닷없이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은 친구들은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 여권을 가진 저를 엄청 부러워했어요. 저희는 독일 여행을 하면서 이 해프닝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권 파워가 얼마나 높은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러시아 친구는 여권 때문에 무시를 당한 자신의 경험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고 고백하더군요. 러시아 여권은 여행을 가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며 과거에는 일본에 여행을 가고 싶어서 비자 신청을 했는데 1주가 넘는 기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 비자가 필요 없는 건 당연했고 마치 제주도를 가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입국을 했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다는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한국 여권 파워가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귀화한 한국인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폴란드 남자친구도 한국 여권이 그렇게 대단할 줄 몰랐다면서 질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유럽 여행을 마친 후 한국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전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을 또 한 번 느끼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베트남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베트남 여행을 떠나려면 전자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어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행을 갈 땐 비자 없이 간다고 했더니 도저히 믿질 않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 베트남에 갈 때에는 최소 4일 전에 전자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왜 한국인들은 그냥 갈 수 있냐며 폭풍 질투를 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에게 어깨를 의식하며 대한민국 여권이니까 당연하다고 놀려주었어요. 남자친구는 어쩔 수 없이 전자비자를 발급받았고 우리 두 사람은 베트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를 아무 질문도 받지 않고 통과를 했는데 폴란드 남자친구는 입국 심사에서 막혀버린 것이었어요. 그들은 남자친구에게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며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오라는 요구를 했죠. 남자친구는 절망했습니다. 왜 여자친구는 그냥 통과인데 함께 온 자기만 입국이 되지 않냐고 항의했죠. 그러자 입국 심사 직원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여권은 자국 국민 여권과 동급입니다. 하지만 폴란드 여권은 조금이라도 의심 소지가 있으면 입국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 남자친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되돌아가야만 했고 저는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홀로 베트남에서 여행을 즐기고 돌아왔어요. 남자친구는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꺼내며 투덜거리곤 합니다. 자신도 빨리 한국 귀화 시험을 보거나 저와 결혼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한국의 여권 지수가 전 세계 순위를 다툴 정도로 무척 높으며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192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는 한국이란 나라와 한국인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성들의 제약이 심한 영국 출신 인체가 한국 귀화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국과 한국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위해 열심히 정진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여권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귀화 여성 포비엘 씨의 경험담이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하고 한국에 귀화하기까지 한국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으로의 유학을 결정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또한 폴란드로의 여행에서는 한국 여권의 강력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인 위치를 아주 잘 나타내는 사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잊지 말고 한국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그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석탄 갈아 넣은 것 같은 음식을 나보고 먹으라고? 도저히 못 먹겠어. 아픈 나한테 이런 걸 먹으라고 하다니 너무해. 한 프랑스 여성이 한국 친구에게 울먹이며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석탄 갈아 넣은 것 같은 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도비안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한국 친구의 초대로 연말 파티 겸 친구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저의 한국 친구들은 10년 전에 프랑스로 유학 왔을 때 저와 집을 함께 쓰던 친구들이죠. 우리는 네덜란드에서 온 제니퍼, 독일에서 온 모니카를 포함해서 5명이 집을 함께 썼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서로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SNS에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그 친구들 중 한 명인 한국인 미연이가 연말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우리 모두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출장으로 프랑스를 오거나 휴가 때 시간을 맞춰 2~3명이 함께 여행을 간 적은 있었지만 5명이 모두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낸 적은 없었기에 이 기회에 한국에서 모두 모이기로 했죠. 일단 저희 사연을 얘기하기 전에 한국 분들께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지금까지 동양은 서양보다 후진국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온 친구들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프랑스보다는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강했죠. 하지만 지금 한국을 방문하여 겪은 경험들을 뒤돌아보니 이렇게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달 초 미연이의 결혼식보다 훨씬 일찍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좀 어리둥절했죠. 인천공항이 정말 좋았기 때문인데요. 출국장을 나와서 보이는 모습이 여기가 공항인지 전시관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공항에는 곳곳에 화려한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고 광장에서는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미연이가 살고 있는 홍대까지 지하철을 이용해서 갔는데요. 연말을 맞이하여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있으려고 짐을 많이 챙겨와서 짐이 꽤 무겁고 많았기에 혼자 이동하는 것이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지하철까지 무빙워크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어려움 없이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었죠. 실내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 한국 겨울 날씨가 그렇게 추운지 몰랐습니다. 지하철 안도 정말 따뜻했고 깨끗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제가 앉은 지하철 의자까지 따뜻했기에 이동하는 동안 여행의 피로도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지요. 미연이가 홍대 지하철역까지 마중 나왔기에 집까지도 아주 편하게 갔습니다. 3년 전 프랑스로 출장 왔을 때 잠깐 본 이후 처음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미연이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은 미연이의 집에서 같이 머물기로 했기에 미연이네 집으로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서로의 근황을 얘기하다 보니 저녁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다며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미연이가 배고프다고 밖에 나가자는 거예요. 저는 놀랐죠. 프랑스에서는 밤에 갈 수 있는 곳도 별로 없고 놀 수 있는 곳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홍대는 정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사람도 정말 많고 새벽까지 거리 공연도 있어서 정말 신났고 길거리에 먹거리도 많이 팔고 있어서 어떤 걸 먹어봐야 할지 고민할 정도였으니까요. 미연이는 한국에 왔으면 삼겹살은 먹어봐야 한다면서 저를 삼겹살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육식을 정말 좋아해요. 반면 야채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아마 미연이도 저의 그런 식습관을 알고 있었기에 한국에서의 첫 식사를 삼겹살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한국 음식에 대해 많이 들어서 삼겹살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한국에서 꼭 먹어보고 싶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갔죠. 식당에는 테이블 한가운데가 뻥 뚫린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그 테이블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희가 주문한 건 삼겹살이었는데 나오는 음식들이 고기는 하나 없고 모두 야채뿐인 거예요. 상추, 케일 같은 채소들과 무절임 명이 나물 김치, 쌈장, 겨자 같은 소스류들이 나왔죠. 저는 미연이가 주문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연아 너 주문을 잘못한 거 아니야. 삼겹살은 안 나오고 채소만 나와라고 말했더니 미연이가 웃으며 이게 다 삼겹살을 위한 거라고 말하더군요. 조금 후에 사장님이 조그만 화로에 뭔가 붉게 달궈진 숯을 담아서 저희 테이블로 오셨습니다. 잠시 지나가는데도 후끈 열기가 느껴질 만큼 뜨거운 숯불이었기에 저는 흠칫 놀랐지만 테이블 가운데가 뻥 뚫린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 숯불을 놓는 자리였던 것이죠. 저는 다리에 화상 입을까봐 걱정되어 테이블 아래를 쳐다봤더니 미연이가 웃으면서 안전하다고 바로 안심시켜주던 고지어 그렇게 기다리던 삼겹살이 나왔습니다. 육즙이 안 떨어지게 초벌구이를 해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삼겹살이 베이컨과 비슷하다고 들었기에 베이컨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고기가 매우 두툼해서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먹음직스럽게 보였거든요. 테이블에서 숯불이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경험은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고기가 익어갈 때쯤 미연이가 삼겹살은 먹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말해주더군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야채에 싸서 먹는다고 말했죠. 저는 야채를 정말 싫어했기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미연이가 우선 맛을 보라며 상추 위에 삼겹살을 얹고 쌈장과 파무침을 넣고 얇게 썰은 마늘 하나를 얹은 뒤 야채를 꽁꽁 싸매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저는 미연이가 야채를 싫어하는 나를 놀리려고 일부러 쌈을 건넨 거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는데요. 미연이가 제발 한 번만 먹어보라고 이게 진정한 삼겹살이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삼겹살 쌈은 정말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잘 익은 삼겹살에서 나오는 육즙과 고기의 맛이 느껴지면서
짭짤하면서 달콤한 쌈장의 맛이 야채 특유의 맛을 약하게 해서 아주 맛있었습니다. 고기의 식감과 야채의 아삭한 식감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느껴졌죠. 이렇게 먹으니 야채도 먹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라워하는 저를 보면서 미연이가 활짝 웃으면서 쌈을 싸서 먹는 것도 맛있고 명이나물에 싸서 먹는 것도 맛있다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더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무엇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삼겹살의 맛은 변화무쌍하게 변하더군요. 환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미연이는 한국에 왔으면 소주를 마셔봐야 한다면서 말로만 들었던 소주를 주문했는데요. 고기를 먹고 나서 마시는 소주는 마치 미식가들이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입을 헹구는 듯한 깔끔한 느낌이 들어 다음 한 입을 먹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묘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연이는 소주만 먹는 것은 좀 쓰다면서 더 맛있는 맛을 알려주겠다며 맥주도 주문했습니다. 또 뭘 알려주려나 기대에 차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소주와 맥주를 섞더라고요. 한국 칵테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소주와 맥주가 섞인 소맥이라는 것을 제게 주었는데요. 아까 소주는 좀 쓴맛이 강했는데 소맥은 소주의 쓴맛은 사라지고 깔끔한 느낌은 그대로 전달하면서 맥주의 시원한 느낌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칵테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음식에 정말 다양한 조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한 끼를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김치와 콩나물 무침을 삼겹살에서 빠져나온 기름에 익혀 삼겹살과 함께 먹었는데요. 살짝 느끼한 입을 개운하게 해주면서 김치의 매운맛도 중화되는 별미였습니다. 저는 삼겹살과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먹은 야채보다 지금 이 식당에서 먹은 야채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제 입속으로 정말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김치와 함께 야채와 함께 쌈장과 함께 먹는 삼겹살. 저는 삼겹살이 정말 축복받은 음식이라고 미연이에게 말했더니 미연이는 정말 크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소주 한 병, 맥주 3병과 함께 삼겹살을 아주 맛있게 먹었죠. 자정이 넘어 새벽에 집에 돌아왔는데요. 여행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아 무리도 하고 장시간 비행기를 타서 힘들었는지 밤새 열이 오르고 배가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미연이가 아침에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큰 병원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의아했죠. 프랑스는 의료 서비스가 무료이긴 하지만 진료를 받으려면 꼭 예약을 해야 하고 예약을 해도 진료받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만 병원을 찾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증상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만 먹고 치료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미연이가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기대하지 않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던 1시간도 안 되어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죠. 의사 선생님은 장염이 의심된다면서 혹시 모르니 피 검사도 해보자고 하셨죠. 저는 미연이에게 검사를 하면 결과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릴 테니 그냥 참아본다고 했는데 열이 많이 나니 걱정된다. 면서 검사 결과는 금방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오늘 다 끝난다고 프랑스는 검사 장비를 모든 병원이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검사 항목마다 직접 검사 장비가 있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도 며칠씩 걸리는데요. 정말로 피검사 결과가 몇 시간 후에 바로 나왔고 장염 증세 외에 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며 며칠만 조심하면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을 예약 없이 바로 다녀온 것도 신기했지만 그동안 아플 때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약만 먹던 게 생각이 나서 이런 의료 시스템이 가능한 한국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니 금세 다 나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일주일은 고생하며 앓았을 텐데 정말 신기했죠. 아직 미열이 있고 병원에서 당분간 무리하는 활동은 하지 말라고 했기에 다음 날까지는 집에서 쉬기로 했는데요. 저는 집에서 미연이가 저를 위해 음식을 차려주는 것도 미안하고 큰 마음 먹고 온 한국이었고 어제 먹었던 삼겹살도 맛있었기에 다른 음식도 먹어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미연이에게 나가서 먹자고 말했죠.
미연이는 그런 저를 말리면서 누워서 쉬라고 하더군요. 근데 미연이가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준비를 안 하고 저와 얘기를 하면서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우리 점심 어떻게 하지라고 물었더니 미연이가 한국에서 장염으로 아플 때 먹는 음식을 시켜준다 하더군요. 흑임자 죽이라는 걸 아픈 저를 위해서 시켜주었어요. 저는 그런 음식이 있다는 것도 놀랐고 주문한 지 20분 만에 음식이 배달되어 또 놀랐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까만 석탄색의 음식이었습니다. 보자마자 저는 못 먹겠다고 거부했죠. 프랑스에서도 오징어 먹물 같은 검은 소스를 먹긴 하지만 이건 완전 검은색도 아닌 것이 희미한 회색 같은 그런 불쾌한 색이었어요. 안 그래도 입맛이 없는데 검은색 수프를 보니 더 입맛이 떨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미연이는 이건 흑임자 죽이라는 건데 고소한 검은깨를 갈아서 만든 것이라서 색이 까만 거라며 정말 맛있다며 한 입 먹어보라고 계속 권했습니다. 어제 미연이가 권했던 것들은 다 저를 매료했기 때문에 저는 미연이를 믿고 한 숟가락 입에 넣었죠. 살짝 끈끈하면서 수프와는 다른 부드러운 식감이었는데요. 처음 먹어본 맛이었지만 정말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동안 고소하다는 말을 한국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었는데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번에 흑임자죽을 먹으면서 고소하다는 맛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죠. 아파서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도 한 그릇을 금방 다 먹어버렸습니다. 같이 온 반찬들도 흑임자죽과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반찬까지 다 먹었죠. 그런 저를 보면서 미연이는 정말 아픈 거 맞냐며 농담을 하기도 했죠. 미연이의 보살핌을 받은 하루 푹 쉬었더니 컨디션이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미연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관 근처에서 영화표를 예매하고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영화 시간을 기다렸어요. 영화관도 미연이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는데요. 정말 미연이네 집 근처에는 모든 시설이 다 있었습니다. 편의점, 마트, 약국, 병원이 모두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정말 편했습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카페에 있는 동안 미연이는 노트북을 꺼내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다시 카페로 돌아왔는데 미연이는 온데간데 없고 테이블에 노트북만 덩그러니 있어서 저는 미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미연이가 영화 보면서 먹을 간식을 사서 오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정말 놀라서 물었죠. 이 비싼 노트북을 이렇게 방치하고 가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한국에서는 카페에 있는 물건들을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유럽에서는 차 안에 있는 가방이나 지갑도 문을 깨고 가져가는데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영화를 보면서 간식을 먹어서 그런지 영화가 끝나고 배가 많이 고프지는 않았습니다. 미연이는 간단하게 분식을 먹자면서 포장마차라는 곳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곳이었는데요. SNS에서 많이 봤던 한국 떡볶이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기대를 하며 먹었는데요. 조금 매웠지만 떡의 쫀득한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매콤하지만 달콤하기도 하면서 정말 맛있었지요. 사진으로 보았을 때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맛이었습니다. 어묵 국물과 함께 먹으니 딱 조합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12월 24일 미연이가 결혼할 때까지 아침에 한강공원에서 조깅도 하고 저녁에 한강 편의점 라면도 먹어보고 홍대 거리에서 새벽까지 돌아다니며 놀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1월 24일 미연이가 결혼을 했죠. 매우 멋진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다른 친구들과 결혼식 전 이틀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년 만에 5명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대학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즐거웠던 이틀을 보내고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돌아왔을 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조금 살아보니 너무도 편리하고 안전한 곳이었기에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면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프랑스도 한국처럼 편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오래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프랑스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여행 외 이런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네요. 예전에 한국 친구들이 프랑스에서 유학하면서 왜 그렇게 답답하다고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1년에 한 번은 연말 휴가를 활용해 한국에서 모이자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곳이니 자주 방문해서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모두 알고 싶어졌거든요. 다음에 한국에서 만날 시간들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다른 지역도 여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국 여행기도 커뮤니티에 올리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도비안 양이 사연을 전하면서 흑임자 죽은 정말 맛있는 음식인데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하고 그다지 좋지 못한 첫인상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음식들이지만 어떤 식문화를 즐겼느냐에 따라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여성에게 친구들이 한국은 어땠냐고 물어봅니다. 여성은 친구들에게 한국은 절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여성은 한국이 유명해지는 게 싫다고 하며 자신만 알고 싶다고 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딸을 둔 폴란드 엄마 브루쉐예요. 유학 간 우리 딸 에나멜을 보러 한국에 갔다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폴란드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북유럽, 추운 나라, 복지국가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폴란드는 북유럽에 있는 나라로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발트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높은 생활 수준,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폴란드 날씨는 봄과 가을이 아주 짧고 여름은 3개월 정도이고 낮의 길이가 아주 길어서 백야라는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과 가까워서 겨울은 몹시 춥고 눈이 아주 많이 내리고 오로라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을 일찍 사고로 잃어서 딸과 둘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아이에게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아빠 목까지 애정을 줬어요. 정말 다행히도 에나멜은 똑똑하고 독립적으로 잘 자라줬고 공부도 꽤 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에나멜이 유학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유럽에 많은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왜 한국같이 먼 나라에 가냐고 했어요. 제 딸은 수학과 과학 과목을 잘했는데 한국의 대학으로 의학을 배우러 가겠다고 했어요. 한국은 의학 기술이 뛰어나고 도시에 병원도 곳곳에 있다며 자신은 꼭 한국에서 의학을 배워야겠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딸이 너무 멀리 떨어진다는 사실이 매우 섭섭했어요.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는 아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에나멜은 자주 전화했는데 정말 잘 지내고 있고 한국이 너무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 제가 걱정할까 봐 그러는 건가 한국이 너무 좋다니. 무슨 말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경험하고 싶기도 하고 한국으로 딸을 보기 위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폴란드에서 3시간 걸려서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상상 이상으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디지털화되어서 편리했고 게다가 굉장히 멋진 건물의 디자인은 미래 세계의 상상 속에서나 생각하던 공항 같았어요. 입국 시스템도 편했는데 나가자마자 제 짐이 나와 있어서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짐이 나와 있었던 적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저는 멋진 인천공항에 놀라면서 입국장을 나갔습니다. 입국장 밖에서 공항으로 마중 나온 에나멜과 만날 수 있었어요. 벌써 고향을 떠난 지 1년이 넘은 에나멜을 보자 반가움에 포옹하였습니다. 얼굴을 보니 에나멜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기뻤어요. 그런데 에나멜은 긴 패딩을 입고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저는 에나멜에게 온도가 그렇게 낮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긴 패딩을 입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에나멜은 저에게 왜 그렇게 가볍게 입고 왔냐며
자신이 한국에 오기 전에 패딩을 꼭 입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을 하네요. 저는 핸드폰 날씨 어플을 보면서 영하로 내려간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춥다고 그러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공항에 지하로 가자마자 지하철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눈이 내려도 이렇게 바로 공항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니. 그 날씨에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보였어요. 지하철역은 너무 깨끗했고 모니터에서는 몇 시에 지하철이 오는지, 어디쯤 지하철이 있는지도 다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승객의 안전을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멋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에나멜처럼 다들 긴 패딩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추위에 참 약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고 우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역도 난방이 되어 따뜻했는데 지하철도 타자마자 너무 따뜻했어요. 우리는 함께 좌석에 앉았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에나멜에게 좌석이 따뜻하다고 했더니 한국은 지하철 좌석에도 난방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폴란드도 지하철이 난방되기는 했는데 좌석까지 되는 걸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에나멜의 집이 있는 동네 지하철역에 내렸어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11월이었지만 대부분 기간이 겨울인 폴란드에서 온 저는 당연히 한국의 겨울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겨울은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분명히 온도로 보면 그렇게 낮은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영하 10도에서 15도까지 내려가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차고 세차게 부는 한국은 너무 추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긴 패딩을 입는지 실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은 너무 춥다고 놀라자 에나멜은 웃으면서 그것 보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제게 둘러줬어요. 저는 에나멜의 행동이 예뻐 보여서 딸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에나멜은 자신도 한국 겨울쯤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다며 친구들이 긴 패딩을 입어야 한다고 하자 자신을 놀리는 거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추위를 체감하기로는 폴란드보다 한국이 더 춥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너무 건조해서 코랑 입술이 잔뜩 말라서 가습기가 너무 필요했다고 하네요. 폴란드는 눈이 많이 내리고 그렇게 건조하지 않아서 한국에서 맞이하는 겨울은 참 추워서 놀랐다고 해요. 나중에 궁금해서 한국의 겨울이 왜 이렇게 추운지 알아보니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차고 건조한 대륙성 공기가 한국으로 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조해서 습도가 낮으면 건조한 공기가 피부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켜서 더욱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에나멜은 정말 12월에 추워지자마자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했고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서 내복과 롱패딩을 사서 입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처음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지금 잘 지내는 모습을 보자 대견스러웠어요. 딸의 원룸으로 갔는데 한국의 오피스텔이라는 곳은 굉장히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선 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세탁기와 작은 부엌이 있고 예쁜 식탁도 있었어요. 침대와 식탁 사이에는 칸막이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공간을 구분해 놨더라고요. 높은 층수라서 창 밖으로 한국의 모습이 보였는데 높은 빌딩이 가득한 대도시의 모습이 보였어요. 밖이 엄청 추웠지만 집은 굉장히 따뜻했어요. 에나멜은 제게 한국은 온돌 시스템이라는 난방을 사용해서 바닥이 아주 따뜻하다고 했어요. 정말 발바닥이 따뜻한 게 느껴졌어요. 폴란드에서는 라디에이터를 쓰기 때문에 집안의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 집이 따뜻해져도 바닥은 늘 차가워서 집안에서도 양말을 항상 신어야 했어요. 딸 아이는 바닥에 한번 앉아보라고 해서 바닥에 앉았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따뜻하고 좋다니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마음에 무척 들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서 따뜻함을 느끼다가 정신이 들어보니 바닥에 누운 채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나멜은 엄마가 피곤한 것 같아서 안 깨웠다며 먹을 걸 배달시켰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에나멜이 비닐백에 음식을 들고 들어왔어요. 에나멜은 한국은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문 앞까지 가져다 준다면서 너무 편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결제도 앱에서 다 되기 때문에 배달원을 직접 만날 필요가 없어서 안심이 된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늦은 밤에도 배달할 수 있어서 늦은 밤에 야식의 유혹에 많이 시달렸다는 말도 해줘서 웃었습니다. 배달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저는 문 앞까지 완성된 음식을 배달해주다니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달 온 음식의 포장을 풀고선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을 수 있었는데 한국의 배달 음식은 퀄리티도 좋았어요. 그리고 따뜻한 한국의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밤새 눈이 많이 내려서 저는 내일 돌아다닐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도로에 눈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이 보여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에나멜과 저는 밖으로 나와서 놀라운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경복궁을 구경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는 눈이 전혀 없었어요. 에나멜이 한국은 새벽에 미리 도로에 눈을 다 치워놔서 정말 편하다고 말해줬어요. 폴란드도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나라라서 제설차가 도로를 잘 치워주기는 했는데 한국의 빠른 작업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열선이 깔려있는 도로도 많아서 기온이 내려가면 자동으로 열선이 동작한다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굉장히 미래의 도시 같은 한국이었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바람을 막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내부에서는 히터가 나오고 있었어요. 게다가 지하철 좌석도 따뜻했는데 버스 정류장의 의자도 따뜻했어요. 내부는 깨끗했고 부서진 곳 하나 없이 깔끔했어요. 밖이 너무 추웠는데 의자에 앉아 몸이 녹는 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내부에서는 언제 버스가 오는지도 모니터에 표시가 되어서 굳이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도로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단한 기술력에 놀랐고 기술력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우리는 경복궁이라는 한국의 옛날 궁전을 구경하러 갔어요. 에나멜이 유학 간 뒤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한국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서 제가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처음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그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광화문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한국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경복궁에 눈이 내려서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의 과거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된 여러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각 건물은 독특한 지붕과 섬세한 나무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화려한 색상의 단청은 한국 전통미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나멜과 함께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열심히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경복궁의 정원과 연못이었습니다. 경회루라 불리는 이 아름다운 연못과 정자는 한국의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주변을 거닐며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자연과 건축물은 무척 잘 어울리게 건축이 되어 있었고 에나멜도 한국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경복궁 방문은 한복을 입고 다니는 관광객들로 인해 더욱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를 거닐며 제가 마치 한국의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경복궁을 구경하러 갔던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구경을 모두 하고선 밖으로 나와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제 눈에 어떤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있는 노란 상자를 가리키면서 저게 뭐냐고 했더니 에나멜이 제설도구함이라고 했어요. 제설도구함 안에는 빗자루와 제설용 삽 같은 게 들어있었고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고 다시 가져다 놓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걸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놀랐어요. 다른 나라였으면 이미 그 안에 도구 같은 건 훔쳐가고 남아있지도 않을 텐데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정직해서 사용 후에 제대로 돌려놓기 때문에 이런 게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폴란드는 모래가 든 상자는 있었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니 놀랍습니다.
우리는 경복궁 관광 후에 북촌 한옥마을로 갔습니다. 한옥마을은 동네가 한국의 옛날 집인 한옥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옥마을의 골목골목은 마치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전통 한옥들이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한옥의 아름다운 기와 지붕과 섬세한 목조 구조에 매료되었으며 곳곳에서 만나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의 조화에 감탄했습니다. 한옥마을을 거닐며 에나멜과 함께 다양한 공예품 가게와 갤러리를 방문했고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구경을 마친 후 우리는 배가 고파져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아늑한 음식점을 발견했어요. 저는 한국을 관광하고 나서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음식점에 들어섰고 에나멜이 메뉴판에서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으로 갈 때만 해도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처럼 음식을 주문하는 딸아이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비빔밥이 나오자 저는 그 색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다채로운 채소와 고기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반숙 달걀이 어우러진 비빔밥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에나멜은 비빔밥은 섞는 게 맛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며 이걸 잘 비벼 먹어야 한다며 숟가락으로 제 비빔밥을 섞어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에나멜이 어느새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한 숟가락을 먹자 저는 그만 한국의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부드러운 고기 그리고 처음 먹어보는 고추장이라는 양념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각 재료가 갖는 독특한 맛과 질감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며 한국 음식의 깊이와 다양성에 감탄하며 너무 맛있게 비빔밥을 먹었어요. 에나멜도 제가 맛있게 비빔밥을 먹자 엄마도 한국 체질인 것 같다면서 좋아했습니다.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도 난방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깜빡 졸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있지도 않았는데 저는 한국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왜 에나멜이 한국에서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들도 깨끗하고 너무 편리했고 물론 무척 추웠지만 눈이 오면 도로 정비도 잘해줬어요. 그리고 집도 따뜻한 난방이 잘 돼서 우리 에나멜이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 온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폴란드로 돌아가면 온돌 난방을 폴란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사는 폴란드도 복지도 좋고 사회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좋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훨씬 활기 넘치는 나라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해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아져서 너무 인기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건 함께 해야겠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 겨울의 추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춥다고 알고 있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조차 한국의 겨울은 정말 춥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추위만큼이나 우리는 추위에 대비한 난방과 도로 정비, 대중교통들이 잘 되어 있어서 놀란다고 하네요. 브루셀 씨는 추운 폴란드에서 왔지만 한국의 여러 가지 추위에 대한 대비에 놀랐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자랑스러운 사연이었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